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야 되는 주식이더라고요. 전략을 때때로는 뭐 도박 같은 것도 써야 되겠죠. 약간씩 그러니까 선택에 강요당하게 되겠죠. 올해 하반기 내년에 대한 좀 그림이 있으세요?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때 논다지 결정은 삼성전자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소형주 제안을 하라고 했더니 웬 삼성전자 얘기하지? 수익률 좋고 나쁨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나의 직장 리스크가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겁이 나는 부분이죠, 매니저들은. 저는 항상 어느 섹터를 살 건가는 시장한테 물어보거든요. 약간 저는 이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모멘텀이 일치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뭔가 봤더니 엔비디아잖아요. 맞습니다. 예. 챗 GPT? 이제 이 세상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약간 초기 국면에 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재작년에는 메타버스 하다가 이제 확 자빠진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저.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상당히 좀 심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진 이후에는 분명히 공급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익은 추가로 1, 2개 분기 더 안 좋아지지만 주가는 그 전부터 오르게 되는 근데 그 폭이 바닥에서 뭐 한 30에서 50% 정도는 순수하게 굉장히 나빠도 공급만으로도 반등을 만들어내더라 이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반도체가 주도주의 자리로 하나를 차지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할 때의 특징은 수요 요인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게 탁 붙어주면 가더라라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서버에 근데 이번에 과연 AI가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지금 시장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이유 다음 주도주가 여전히 이 반도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그거 같습니다. 메타버스하고는 다르게 수익화가 빨리 되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뭐 이것저것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많았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서 이익이 잘 나는 대표 기업이 부재했었거든요. 하나도 없었죠.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세상 한다고 엄청난 투자만 했지 아직까지는 이익 실현을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거는 도대체 저게 언제 될지 전혀 가시권에 안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요 자극이라는 게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새롭다는 것만으로도 한 번은 주가가 팡 점프를 하지만 그 뒤에는 돈은 언제 벌 건데 이렇게라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챗 GPT가 사실 작년 연말에 나와서 얼마 안 되었고 시장의 생각은 처음에는 일단 한번 놀래키고 수익한 좀 뒤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빙이나 이런 데다가 챗 GPT를 연결을 시켜봤더니 검색 광고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엔비디아는 이걸로 최고가 라인업이 잘 팔리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하드웨어도 돈을 잘 번다가 한 개 분기 만에 바로 증명이 돼버리니까 이건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들 하시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AI가 기대한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꺾이는 것 전까지는 저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 요즘도 사실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반도체 주식이 나중에 그러면은 이건 언제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것까지도 뭐 길게 보면 보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는 이익 추정치가 꺾여서 한 달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야 되는 주식이더라고요. 그때 빠져나오면은 절대 험한 꼴은 보지 않는다.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빵 올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2파 조정에 혹독한 2파 조정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메타버스 그쪽 마켓이 혹독한 2차 조정이 왔었잖아요. AI는 그러면 이번에 이게 1파 상승인 건지 그 전에 AI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알파고가 있었더라고요. 알파고. 그때는 알파고 좋아. 바둑도 계산이 되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이번에 그런 생성형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 상승은 3파 상승으로 보거든요.
밸류 자산 다니실 때는 예, 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이렇게 탐방을 가 보시잖아요. 예, 저희 뭐 탐방을 워낙 많이 네. 다니는데 그렇으니까는요. 그러면 탐방을 가셔가지고는 뭐 어떤 걸 체크하세요? 맨 처음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회계 쪽을 제일 열심히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주식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제가 대학교 때 회계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 수업 들으면서 아 그러면은 매년 상폐되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그 이제 썩은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중만큼만 사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매니저가 되겠구나 네. 해서 사실 이 업을 처음에 고르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적인 부분에서 일단 제가 크게 실수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가 확인이 제일 먼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좀 투자 아이디어 위주로 해서 그렇게로 했었습니다. 네. 금융 섹터 담당하셨는데 예. 당장 지금까지 발표된 재무제표로는 돈을 못 버는 건데 앞으로 금리 방향에 의해서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가 이제 움직였듯이 네네. 그 회계를 체크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미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추정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수페타시스나 그 다음에 많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B2B다 보니까 네.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접근하기가 참 네. 어렵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내부자 정보에 대한 규정 강화, 엄청 공시. 강하죠. 예, 그 예. 때문에 탐방을 가도 얘기를 좀 확실히 옛날보다는 거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그 불확실성이란 걸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때에는 분석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딱 붙는 게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에서 얼마까지를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분석이 아주 정확히는 안 되는 근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뭐 그걸 포트 1번으로 절대 올릴 수는 없지만은 근데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서 그때 확신이 생기면은 더 가게 되는 사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을 처음부터 엄청 뭐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고 나서 계속 늘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사를 투자를 하고 나면 더 잘 보이게 되고 뭐 더 많은 거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면서 확신이 생기는 단계가 분명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매니저들은 뭐 그거를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광호 대표나 저나 최근에 보면 이 시장을 그래도 막 그림을 소신 있게 얘기를 좀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정광훈 대표님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게 커요. 네. 네, 시장을 2020년 강세장, 재작년에 조심해야 되고, 작년에 이제 장이 안 좋아졌을 때 또 거의 바닥 근처에서 이제는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전혀 시황관이 변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에 대한 좀 그림이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소위 장세로 오면 금융장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멈춘 것 자체가 금융장세의 시작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금융장세라는 게 이제 금융 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금융 완화라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기준금리는 아주 초단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장기 금리들 존재를 하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작년 10월이 가장 높았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우하향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융 환경 자체가 워낙에나 사람들의 두려움이 커가지고서 뭐 엔화 같은 경우에도 더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겁이 났었고 여러 곳에서 일종의 뭐 신용경색은 아니고 자금의 경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가격 설정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화 환율도 그랬었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워낙에나 우리가 과거하고 다르게 비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금융장세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을 해서 예. 마침 또 그 이후에는 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금융장세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던 게 멈추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실적 장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던 게 멈추고서 상향이 되고 있는 거를 네, 보게 되어 가지고서, 그러면 올 여름에는 우리가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사실 실적 장세는 여러 장세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장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실적 장세 한번 잘 올라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수명은 좀 길게 봐도 무방하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금융장세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시중금리 자체가 네. 10년물이 4.2 찍었다가 지금 뭐 3.5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이 완화된 게 맞네요. 맞고.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금융장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곰곰이 또 막 머릿속이 막 돌아간 게, 금리가 떨어지는 모멘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원화 강세로 갈 때 또 시장이 되게 세지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저는 어차피 뭐 환율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원화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저번에 원화도 1,440원을 찍고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1,200원대 안착은 무조건 할 거다라고 생각이고요. 뭐 잘하면은 1,100원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는 원화가 강세일 때 시장이 좋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워낙 수출 기업 위주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일 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정반대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초창기에는 1250원 이런 게 넘어갔을 때 저도 옛날부터 환율이 위로 튀면 수출 기업한테 좋으니까 막 주식을 사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환율도 꼭지를 치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수출 기업은 그게 사는 게 맞는데, 자꾸만 이 손이 먼저 나가요. 그 주식 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 해서 많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써주셔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되게 많이 샀잖아요. 작년 7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이 거의 20조 이상을 샀더라고요.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산 적이 언제 정도 있었었죠? 네, 금융위기 있고 난 이후 직후에 한번 그랬었었고요. 2009년도 그렇죠. 그리고 2016년부터 또 2회 연속으로 그렇게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외국인이 아직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부터로 보게 되면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것이 금융위기 당시, 그 다음에 2016년 초, 그리고 작년도 한 9월, 10월 정도가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비워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살 것 같다 였었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그러면은 과거 평균적인 정도의 외국인 비중까지는 아마 사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보통 팔 때는 또 경향성이 있고 살 때도 또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들어온 자금, 사실 과거 평균을 보면 이상으로도 아직 더 들어올 자금이 저는 뭐 그런 퍼센트로 봤을 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20조 이래도 그게 10년 전에 10조랑 지금의 20조랑 비슷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율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외국인의 한국의 비중이 최근에 30% 깨졌다가 이제 살짝 돌아서는 거고, 삼성전자도 거의 58% 갔다가 50% 깨졌다가 이제 지금 50%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비율로 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 뭐 글로벌의 부도 늘었고, 금액 자체는 인플레가 생기기 때문에, 뭐 비율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팔아가지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비율이 한 30%까지 갔었으면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네네. 재작년에는 KTNG 이런 거 외국인들이 네네.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예. 50 몇 프로 하던 게 진짜 30 몇 프로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재작년에 장을 좀 안 좋게 얘기하면서도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종목 중에 사실 KTNG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되게 많이 팔아서 우리가 많이 샀다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계속 다시 사 모으더라고요. 예. 테이프 리와인드 하듯이. 그런 걸 보면 야, 삼성전자나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의 살 룸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기는 하네요, 보니까. 네네. 왜냐하면 18년도부터 사실상 계속 팔아왔었기 때문에 뭐 사실 줄여도 좀 많이 너무 줄여놓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에도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보면 워런 버핏이 그냥 TSMC를 샀다가 팔지는 않았을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득이 되는 건가 어떤 건가 막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뭐 칩4 동맹으로 보면 분명히 미국의 이 카테고리 안에 보호를 받고 성장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속 시원한 대답이 아니어서 이제 실망스러우시겠지만은 그 기업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하기는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정치적인 면이 대단히 강하지만 네. 저는 80년대 일본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일본이 워낙에나 잘 나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고 대표적으로 두 산업이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이 이렇게 그 미국의 견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됐네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예. 자동차는 쿼터제나 여러 가지가 막 그 칼질이 들어왔지만 렉서스를 통해서 넘어가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버리니 그러니까요. 엄청난 기업이 되었고 예. 반도체 쪽은 뭐 표준 이런 거 만드는 거나 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또 실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한테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됐던.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뭔가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만 사실 그 중에는 어떤 날은 좋은 뉴스 나왔다, 어떤 날은 나쁜 뉴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 자체가 거기서 중심을 잡고서 전략을 때때로는 뭐 도박 같은 것도 써야 되겠죠. 약간씩 그러니까 선택에 강요당하게 되겠죠. 근데 꾸준하게 장기 전략을 잘 세우면 그래서 일본 자동차처럼 극복을 해 나가면은 이거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부족함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2015년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완전히 제네시스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3등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일본 도요차처럼 또 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기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진짜 자동차는 저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롭게 생겨난 아주 전기차부터 만든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을 만들던 이제 그 자동차 제조 회사 중에서는 친환경으로 전환을 현대차가 거의 제일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순위가 원래 글로벌에서 5위권 정도의 내연에서 순위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순위가 좀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잘해오고 있지만은 워낙 요 산업이 자율주행하고 친환경 때문에 미래 불확실성이 확 커져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한 것 뿐이지 현재까지로서는 사실 현대차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예. 그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를 일본의 기자분을 통해서 이 약간 외교 채널에서 계속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일본에서 오랫동안 특파원 하신 분이. 여쭤봤더니 그 전자산업에서 삼성한테 한번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또 일본의 자동차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릴까봐 일본에서는 엄청 긴장하고 있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거의 막바지에는 일본 시장 중심으로
탐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 가서 탐방을 할 때 자동차 회사는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야. 예, 우리를 경쟁사로 여기고 IT 회사는 너무 잘 받아주시는데 예, 그러고 나서는 항상 마지막에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시는 게 자기네 정보가 느리다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더 빨리 알지 않느냐. 삼성하고 하이닉스 지금 그 증설 속도가 어떠냐.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진짜로 TV 쪽에서 뭐 삼성은 LG가 하는 방식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본인들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예. 아, 우리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예, 사실 IT 쪽은 그랬던 반대로 자동차는 진짜 안 만나주려고 하셨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 뺏겼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서 배터리까지, 그죠? 네, 네. 배터리 뺏겼지, 반도체 뺏겼지. 뭐 한국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장악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자동차마저 무너지면 네. 일본은 정말 잃어버린 300년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런 거 보면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우리 SNS 이런 것도 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네이버가 개발한 걸 일본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일본에는 네이버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야후 재팬을 제일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일본은 뭔가 경제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좀 그런 혁신성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고속 성장을 경험을 했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일본은 30년 저성장을 경험했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글로벌이 이만큼 인플레가 와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한 30년 정도 저성장을 경험을 하면 그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다만 근데 일본은 또 여전히 그 관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기민하게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느낀 게 원래 일본이 우리보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인을 통해 들은 게 일본 관광청에서 한국을 이제 그 벤치마크 해가지고서 자기네들 외국인 관광객 숫자에 늘리고 싶다. 뭐 그게 아베노미스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지금 몇 배 차이로 관광객 수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또 관에서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민이 우리 이상으로 쭉 따라가는 또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일본 증시가 막 상승하는 이유가 그런 주주 환원 저평가 이런 거를 해소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아니면은 현금 배당 증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일본만의 특징이 좋게 발현되는 것도 있고 나쁘게 발현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잘 가려가지고서 봐야지 이게 일본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 가치 투자 영역에 우리나라 시클릭 기업들이 보면 가치 영역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PBR 개념으로 뭐 0.5, 0.43까지 들어갔다가 그러고 또 경기가 회복하면 올라오고 아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실적 상세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실적 상세로 넘어가던 코로나에서도 경기가 박살이 나고 금융 완화 정책을 써주고 그렇지만은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20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보면 소위 말해서 화학,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가치 영역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화학 쪽에서도 결국은 또 이 반등 사이클이 이번에 어느 정도 또 기대를 해도 될까요? 높낮이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해주신 소위 말해 경기 민감주가 어떤 때는 장이 좋을 때에는 완전한 주도주를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시장 정도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경기가 결국 개선이 되면 그런 경기 민감주는 괜히 민감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지면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그 높낮이는 시장 상황이 많이 결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때 높낮이 결정은 삼성전자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대안이 없으면 이게 더 가는 측면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뿜어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뭐 현실적으로 돈이 더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중소형주를 잘 매매하려면 우리가 그 펀드 제안서 들고 예, 그런 기관 투자가들 찾아갔을 때 중소형주 펀드 제안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소형주를 잘하는 매니저가 중소형주 발굴을 잘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저는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아는데 아니 중소형주 제안하라고 했더니 맨 삼성전자 얘기하지. 네, 그래서 그게 수급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중의 유동성을 다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면서 마지막 차화정 장세의 마지막 그 다음 장세가 전차 부대 장세였거든요. 자동차는 계속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삼성전자밖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전차 부대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났었는데 장이 그런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네요.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폭발적인 이 모멘텀이 나오면 지금 전자 비우고 있는 운용사에서는 전자 사기 바쁠 거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인들한테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수익률 좋고 나쁨은 그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번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로 나의 그 직장 리스크가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겁이 나는 부분이죠, 매니저들은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정광훈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제가 궁금했던 점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광훈 대표님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광훈 대표님이 쓰신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저는 이 너무 중요한 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전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가시성은 반드시 과거의 역사에서 저는 검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의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복귀가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광훈 대표의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책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이카 시크합시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